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피부계통 질환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피부질환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부질환 첫 번째, 농가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에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진은 주로 여름철에 소아나 영유아의 피부에 잘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요즘은 겨울에도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잘 발생하는 얕은 화농성 감염으로 수포농가진과 비수포농가진으로 크게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포농가진의 원인은 황색 포도상구균이 분비하는 표피 박리 독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비수포농가진은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이나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비수포농가진이 좀 더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요런 균들이 원인이라고 암기하시는 게 여러분 시험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았었어요. 그럼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냐? 수포농가진은 소수포로 시작해서 대수포로 빠르게 번져가며 쉽게 터지나 두꺼운 딱지를 형성하진 않는다는 게 수포농가진의 특징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수포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소수포로 시작했다가 대수포로 쉽게 번져가면서 터지긴 하지만 딱지를 형성하진 않는 게 수포농가진의 특징입니다. 이 수포농가진은 폐혈증이나 폐렴 수막염이 급속히 동반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역시나 수포농가진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비수포농가진은 처음에는 작은 반점이나 잔 물집으로 시작했다가 농포, 물집으로 변하고 터지면서 맑은 분비물이 나오고 마르면 황갈색 딱지를 형성.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딱지를 형성한다고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얼굴, 특히 코와 입 주변, 팔다리에 이런 증상들이 자주 발생하고요. 농가진의 농자가 결국은 농이 만들어져서 농가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터졌을 때 분비물이 나오고 말랐을 때 황갈색 딱지를 형성한다는 게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요렇게 이게 수포가 터지고 딱지를 형성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시면 건강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병소를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딱지를 제거하고 국소치료제로 항생제 연고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이 질병 역시 피부에 발생하는 감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징 중에 하나가 딱지를 형성하는 거였기 때문에 딱지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긁음으로써 주변 피부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병변이 많으면서 자꾸 번져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질 수 있는 질환이에요. 전신성 항생제를 투여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항균 비누 등을 사용해서 철저한 청결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 다음 두 번째 질환, 단독인데요. 단독은 피부 발진이 특징적인 피부 감염병의 한 종류로 진피의 상층부를 침범하는 얕은 감염병으로요. 여러분 시험에는 아동간호학에서 신생아 단독이 그나마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동간호 부분에서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용혈성 연쇄상구균,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특히나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이라든지 만성 피부염 등이 있을 때 쉽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신생아에서도 단독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증상을 살펴보면 수일 내로 급격하게 나타나며 감염된 피부 주위로 열감, 통증, 부종 등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런 주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열감, 통증, 부종 등이 동반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지면 딱딱하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추가적으로 발열이나 오한, 두통, 피로감 등이 동반될 수 있긴 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증상들은 열감, 통증, 부종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생 부위는 얼굴, 두피, 손, 생식기, 주로 얼굴과 두피 위주로 잘 나타내고요. 림프계와 혈관을 타고 주변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아모시실린,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고요. 역시나 감염병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병서 부위 움직임을 줄이고 상승시켜서 부종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증 경감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악화죠. 악화되어 농양이 형성되면 절개와 배액을 통해서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질환은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그나마 이 중에 여러분 시험에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상포진은 신체 신경절에 잠복했던 수두바이러스가 잠복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질환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수두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화기 수두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체내의 신경을 따라 이동하여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수두바이러스가. 그러다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다시 피부로 내려와서 염증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원인이고요. 증상은 말초 감각신경을 따라서 일칙성이라는 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양칙성으로 나온다는 오답을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칙성을 꼭 외워두시고, 일직선 반점으로 시작하다가 결국 수포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포 부위에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수포는 고름이 차면서 딱딱해지다가 딱지로 변하게 되고, 접촉 등에 의해서 물집이 터지면 궤양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수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척추면 이렇게 딱 일직성으로 신경절을 따라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항상 일직성으로 나타난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통 2주 정도 지나면서 딱지가 생기고요. 그 이후로는 증상이 점점 호전되고 10% 환자에게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치료와 관련에 대해서 살펴보면 항바이러스 제제인, 왜냐하면 수두바이러스가 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를 줘야죠. 항바이러스 제제를 주게 되는데, 조비락스라고 시중에 유통되는 약이고 아시클로비어라는 약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긴 하겠지만, 어려우시면 그냥 항바이러스 제제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강으로 투여하고 심한 경우는 정맥주사로 투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약이 신장에 자꾸 침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량의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고 하는데, 역시나 시험에는 나왔던 적은 없어요. 이런 부분은. 통증에 대해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형 진통제, 굉장히 심하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약물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신경블록, 신경을 차단하는 거죠. 차단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내용도 역시나 시험에 나왔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은 수두바이러스, 그리고 신경을 따라 이동해서 신경절의 잠복,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로 내려와서 염증을 발생시킨다는 거, 일직성으로 온다는 거, 수포가 특징적이죠. 그래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 치료로는 항바이러스 제제 쓴다는 거, 통증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든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도 아동에서 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염증성 피부 질환이고요. 보통 알러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인은 뭘까? 아직 확실한 원인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피부 보호막의 이상, 그리고 환경적 요인, 알러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환경적 요인은 최근 환경공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노출된 환경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은 아토피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침대에서 생활하고 소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진드기 등에 의해서도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경적 요인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악화 요인으로는 온도나 습도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운동, 스트레스, 세탁제 등 다양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좀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이
이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외에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라든지 그 외 화학적 자극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증상을 살펴보게 되면 증상은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리고 피부염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초기 증상을 살펴보면 거칠고 건조한 피부로 심한 소양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주 비비고 긁게 되어 습진 피부가 되고 최종적으로 퇴선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퇴선화는 피부 병변으로 이미 알려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원인이 이렇게 자주 긁는 거라는 거 이젠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넓게 발진처럼 빨갛게 올라와 있고 건조해 보이는 피부처럼 보이는 이 넓은 부분들이 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한 피부의 보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토피성 피부염의 약물들은 이 보습을 시켜주는 보습제입니다. 그래서 하루 3-4회 충분히 도포해서 피부에 수분을 잘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요.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국소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가려움증 억제를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물로는 보습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들입니다. 알러지 관련해서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알러지 자체가 과잉 면역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역을 억제해주면 알러지 증상이 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어요. 이 2차 감염이 뭐냐 하면 너무 가려워서 많이 긁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항생제를 투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쓰이는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